사라의 생일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아이들은 오늘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어머니의 예민한 마음은 아이들이 마치 우연히 이 일을 기억한 것처럼 느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축하는 어색해졌다. 그들은 그저 10분 동안 잠깐 들러 사라에게 꽃과 밝은 선물 가방을 건네주었고 그 안에는 사탕 상자와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다. 관심을 보여주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사라는 간절히 더 큰 따뜻함과 참여를 원했다. 남편은 아예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점심시간에 그는 전화를 걸어 말했다. 주말에 제대로 축하하자. 어차피 딱 떨어지는 애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 지금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점심도 겨우 먹을 시간밖에 없어. 이 모든 것을 그는 음식을 가득 문 채로 말했다. 남편과 함께 한 세월 동안 이고르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사라는 그저 한숨만 쉬었다. 아마도 주말에 그는 텔레비전 앞에 있는 소파에 누워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생일 축하에 대해 상기시키면 집에 머물기 위해 1000가지 이유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밖이 너무 춥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말할 것이다. 그녀가 그를 설득하여 식당에 간다 해도 이고르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100번은 후회할 만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딱 떨어지는 해에 대해서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야. 라고 사라는 슬프게 생각했다. 작년이 바로 50주년이었는데 이고르는 이 행사를 성대하게 기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당일도 아닌 날에 식당에 몇 시간 동안 갔을 뿐이었다. 참 세라. 남편은 무언가를 씹으면서 계속 말했다.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너한테 온다고 했던 것 같아. 수잔이 마침 휴가거든. 너한테도 더 재미있을 거야. 사라는들은 정보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남편 대신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축하하러 온다는 것이다. 이고르의 친척들과 나쁜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이웃 도시에 살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아마도 하룻밤 묵을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사라에게 낙관을 더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1시간 후에 도착하여 차려진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축제와 분위기를 구한 것은 오직 친구 제시카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색과 감정의 허리케인처럼 사라의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제시카는 다른 여자에게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화려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완벽하게 어울렸다. 친구의 이미지는 나무로 만든 거대한 장신구와 밝은 빨간색 립스틱으로 완성되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님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축제 분위기를 가져오자 그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잠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사라는 그야말로 훌륭한 안주인이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항상 신선한 음식을 준비해두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에는 최선을 다했다. 여러 종류의 샐러드, 아름답게 차려진 고기와 생선, 황홀한 냄새가 나는 메인 요리. 사라는 특별한 레시피로 구운 감자를 곁들였다. 손님들은 식탁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생일 당사자만이 그다지 즐겁지 않은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 이것을 알아차린 제시카는 그녀에게 오븐에 있는 파이를 확인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신호를 보냈다. 사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호기심 어린 눈길 없이 부엌에서 잠시 있을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매달렸다. 네가 그들을 버릇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제시카는 부엌 문을 꽉 닫으며 말했다. 너는 가족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솔직히 말해봐. 마가렛과 수잔이 와서 기뻐? 사라는 고개를 내 말이 그 말이야. 제시카가 요약했. 네. 남편과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있다면 이해가 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왜 온 거야? 맛있게 먹고 네가 30분 동안 손수 다림질한 새하얀 침대 시트에서 자기 위해서 저를 축하하러 온 거예요. 사라는 소심하게 말했다. 제발 좀. 제시카가 손을 내저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편안함만 생각해. 그건 그렇고 이고르와 아이들도 항상 너한테 의지했어. 우리가 한 번은 친구 말이나 집에 며칠 동안 갔던 거 기억나? 그때도 하루가 채지나지 않아서 이고르가 너한테 계속 전화했잖아. 배가 고프다는 거야. 3일 동안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서 용기에 담아 놓았는데도 말이야. 냉장고에서 그것조차 찾지 못했어. 마치 3살짜리 아이처럼. 아니, 아이들이 그 사람보다는 더 똑똑하겠다. 사라도 그 일을 기억하고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이고르가 음식이 가득 찬 냉장고 앞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마지막 교회 전철을 타러 달려가고 싶었다. 다행히도 그때 제시카가 그녀를 설득했다. 그리고 친구는 그동안 계속 말했다. 아이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는 아직도 네가 왜 그들의 학교 과제를 대신해줬는지 이해가 안 가.
그들에게 졸업장을 주는 대신 너한테 줬어야 했어. 데이빗이 자고 있을 때 네가 밤새도록 복잡한 공예품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싶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사라는 친구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야. 하지만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돼. 제시카는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너는 그들을 너무 버릇없게 만들었고 지금 그 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야. 그들은 엄마의 감정과 욕망은 아무 가치도 없고 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데 익숙해져 있어. 미안하지만 내 남편이 너한테 무슨 선물을 줬어? 아무것도요. 잠시 후 사라가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에 남편에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몹시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퇴근 후에 저녁에 무언가를 준비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거야. 제시카는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이고르는 너를 기쁘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그에게는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야. 단지 저녁 식사가 더 고급스럽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한다는 것뿐이지. 사라는 말이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친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엄마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말도 아니라고 가르쳐줬어. 딸이 내일 옷장에서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싶다면 먼저 직접 다림질해야 해. 남편이 집에 먹을 게 있는지 묻는다면 당연히 있지, 여보. 냉장고를 열어봐. 네가 보는 모든 게 내 거야. 음식이 없어? 그럼 마트에 가. 모든 일이 다 그래. 하지만 나는 좋은 안주인이야.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제시카의 가족은 종종 반조리 식품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사라는 그런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아내와 어머니의 자상한 손길로 만든 집밥보다 더 맛있고 건강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는? 제시카의 집에서는 먼지가 눈에 띄게 쌓여야만 닦았다. 바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했지만 그러면서도 행복했다. 몇 시간 동안 스토브 앞에 서 있거나 걸레를 들고 뛰어다니는 대신 예를 들어 남편,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새로운 길을 탐하러 떠났다. 그들은 또한 남편과 함께 정기적으로 서로를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데이트를 했다. 반면에 사라의 집에는 청결과 질서가 지배했다. 그리고 식탁에는 항상 모든 가족 구성원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요리가 있었다. 제시카 생일에는 남편이 파티를 열었는데 손님들이 몇 달 동안 그 파티를 회상했었지. 정말 멋졌어. 갑자기 사라가 기억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일종의 질투심을 느꼈다. 전에는 그녀가 제시카를 약간 우월하게 보았다. 왜냐하면 제시카는 좋은 안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사라는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불행하다는 사실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라는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그들에게 그저 일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녀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주요 임무는 제때 요리하고 서빙하고 청소하고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라가 단순한 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다. 그녀는 도시 구조대에서 24시간 근무 후 3일 휴무의 일정으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힘든 근무 후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가능한 한 빨리 베개에 닿아 적어도 5, 6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이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나 남편이 그녀에게 급히 무언가 필요하면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라를 깨우기 시작한다. 게다가 그들의 긴급 기준은 매우 독창적이다. 그냥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이고르가 중요한 회의에 이불 셔츠가 다림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내면 그는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라는 일어나서 좀비처럼 다리미판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야 한다. 아이들과도 비슷한 이야기다. 사라와 이고르에게는 연년생인 아들과 딸이 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라는 그들에게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들을 개발 수업에 데려가고 책을 읽어주고 박물관과 극장에 데려갔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리고 학교가 시작되자 어머니는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원군이 되었다. 사라는 그들에게 숙제 도움을 거절한 적이 없다. 그리고 디마와 크리스티나는 그것을 이용했다. 그들은 종종 공예, 도면 또는 보고서와 같은 어려운 과제를 엄마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의 일을 하러 갔다. 때때로 사라는 자신이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3번이나 학교를 다닌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디마와 크리스티나는 자랐다.
그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웃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기숙사가 제공되었다. 디마와 크리스티나는 이제 엄마를 거의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고향 도시까지 전철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말이다. 그들은 주로 가끔씩 전화를 걸었고 그마저도 마치 사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마지못해 말했다. 엄마,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크리스티나는 어느 날 불평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문자를 보내. 그게 더 빠르고 편해. 아니면 적어도 음성 메시지라도 남겨.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라는 그때 딸에게 화가 나서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2주 동안 전화를 걸지 않았. 비록 그 시간 동안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지냈지만 말이다. 자신의 혈육에 대한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꿋꿋이 버텼다. 그리고 그녀의 인내심은 보상을 받았. 크리스티나가 먼저 전화를 걸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잘거렸. 엄마 안녕. 잘 지내. 너무 보고 싶었어. 사라는 즉시 마음이 놓였다. 역시 그녀의 딸은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학업에 너무 바빴던 것이다. 그녀는 딸의 전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들은 몇 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다가 크리스티나가 부탁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 정말 엄마밖에 없어. 내 과제 좀 도와줘. 주제가 너무 어려워. 엄마가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거 알아. 크리스티나의 언어로 도와줘는 빨리 대신 해줘를 의미했다. 사라는 즉시 학교에 다닐 때 딸이 사실상 어머니의 도움 없이 보고서나 에세이를 쓴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다. 게다가 그녀는 항상 사라가 스스로 도와주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아이들이 학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만큼 충분히 어른이 되었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딸에게 거절하며 이제 에세이와 과제는 전적으로 크리스티나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딸은 그때 분명히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어머니와의 소통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어떻게든 크리스티나와 디마가 사라의 생일 전날에 축하하러 온 것은 기적이었다. 아이들은 현관 이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디마는 어색하게 어머니에게 그다지 신선하지 않은 국화 5송이로 이루어진 꽃다발을 건넸고 크리스티나는 그녀에게 선물 가방을 내밀었다. 사실 사라는 항상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은 축하 당일에 직접 주거나 나중에 주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어리석은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아이의 생일까지 3시간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니 축제는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라는 어쨌든 아이들에게 고마워하며 집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디마와 크리스티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들은 전철을 타야 했다. 그들이 이미 문 밖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부르고 있을 때 사라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의 일부를 들었다. 알고 보니 오늘 아이들은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선물을 어머니에게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해내지 못했다. 어차피 내일이 어머니 생일이니까. 사라는 들은 말에 기분이 상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했다. 사라의 생일은 처음부터 망쳐졌다고 할 수 있었다. 제시카는 여전히 여성 무리의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조차도 힘들어했다. 마침내 친구는 집으로 떠났다. 저녁이 되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사라는 적은 손님 수로 인해 얼마 되지 않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런 우울한 생각들이 맴돌았다. 내가 아이들에게 필요 없을 때 그들은 나를 성가신 파리처럼 쫓아내. 그리고 뭔가 필요할 때는 엄마, 도와줘, 지겨워. 그녀는 접시를 격렬하게 닦으며 생각했다. 그리고 이고르는 나를 당연하게 여겨. 나는 그에게 빈자리일 뿐이야. 그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꽃을 선물하거나 적어도 다정한 말을 한 적이 언제였지? 나는 그에게 항상 열린 마음과 영혼으로 대하는데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 식사로 맞이하고 젖은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다. 나도 이 접시와 똑같아. 사라는 한숨을 쉬며 깨진 조각들을 치우면서 말했다. 처음에는 나를 이용하고 깨지면 알아차리지도 못해.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부엌 한가운데 앉아 쉴 새 없이 울었다. 왜 울고 있어? 설마 깨진 접시 때문에? 이고르가 명랑하게 물었. 알고 보니 그는 이미 퇴근했고 사라는 흐르는 물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이다. 여자들은 정말 이상해. 항상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을 글썽여. 사라는 울음을 그치고
남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래, 이고르가 그녀를 칭찬했다. 그게 훨씬 낫다. 자, 이제 내가 너한테 무슨 선물을 가져왔는지 보러 가자. 슬픔은 즉시 물러났다. 알고 보니 이고르는 그녀의 생일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 아, 잠깐만. 내가 거실에 저녁을 차려줄게. 거기 큰 식탁이 있잖아. 어쩌면 어머니랑 여동생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거야. 같이 먹어야지, 당연히. 니나가 사라가 거실에 접시를 나르는 것을 도우면서 말했다. 네가 구운 감자가 정말 맛있더라. 사라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속으로 자신을 꾸짖었다. 내가 정말 왜 이렇게 풀이 죽었지. 이고르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일찍 올 수 없었어. 하지만 선물을 준비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야. 마침내 모두가 식탁에 앉았다. 잠시 후 이고르는 마침내 방에서 나와 말했다. 자, 이제 선물이야. 뭐가 있을까?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 전화기일까? 아니면 장신구일까? 아니면 이고르가 이미 그녀에게 선물을 건네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상상력은 거기서 멈췄다. 자,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그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사라에게 밀대를 건넸다. 네가 전에 쓰던 거 손잡이가 낡았다고 했잖아.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이게 최신 모델이야. 이걸로 바닥 청소하면 정말 편할 거야. 자, 이제 기쁘게 청소해. 선물을 본 사라의 손이 축 늘어지고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어머? 신우이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명랑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네. 나 거의 속을 뻔했어. 내 아들이 유머 감각이 있는지 몰랐네. 갈리나 스테파노브나가 덧붙였다. 사라는 마치 그에게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아내에게 밀대를 선물하기로 한 것인지 묻는 것처럼 어리둥절하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고르는 말이 없었다. 마치 적절한 말을 고르는 것 같았다. 그래, 너희들 정말? 마침내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이러면 앞으로 선물 같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겠어. 그리고 그는 문을 쾅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갈리나 스테파노브나는 손을 입에 대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니나는 이 몇 분 전에 그렇게 칭찬했던 감자를 먹다가 체하기까지 했다. 갈리나 스테파노브나는 딸의 등을 두드렸다. 있잖아, 사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우리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지 않을게. 그렇지, 니나? 그녀는 딸의 옆구리를 찔렀... 그래야지. 니나가 재빨리 대답했다. 너희는 우리 없어도 할 일이 많을 거야. 택시 부를게. 15분 후 갈리나 스테파노브나와 니나는 떠났다. 그리고 사라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완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10년 전 사라는 한 달에 한 번 가족 저녁 식사를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이 전통은 잘 자리 잡았다. 특히 그 당시 아직 어렸던 아이들이 어머니가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차리는 것을 기꺼이 도왔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열렬히 받아들였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열정은 다소 식었다. 하지만 디마와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가족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번에 사라는 특별한 열정으로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거의 한 달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웠다. 그녀는 그들과 한 식탁에 앉아 천천히 그들의 안부를 묻고 싶었다. 게다가 남편은 온종일 직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생일 이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요컨대 니나는 가족 저녁 식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약속된 시간까지 약 30분이 남아 있었다. 사라는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갑자기 아들 디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나 못 갈 것 같아.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사라는 당황스럽게 물었다. 즉흥적으로 결정된 거야. 마샤가 마지막까지 파티를 할지 말지 몰랐거든. 그리고 방금 결정했어. 마샤가 누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야.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처음 듣는 이름인데. 사라는 확신에 차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들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생일은 1년에 한 번뿐이잖아. 놓칠 수 없어. 마샤에게 줄 선물도 골랐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할 거야. 그는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사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았다. 어디를 간다는 거야? 그것도 선물을 들고. 나한테는 시든 쿠커를 생일 선물로 줬으면서. 그녀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크리스티나가 엄마와 통화하고 싶어 했다. 엄마,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 늦을 것 같아. 과제 앞부분 플래시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해 줄 수 있어? 깜빡할까 봐. 그거 완전히 잊고 있었네. 사라는 깜짝 놀랐다. 진심이야? 크리스티나의 목소리에 짜증 섞인 말투가 묻어났다. 내가 얼마나 곤란한지 알고 있어? 어떻게든 해볼게. 사라는 변명하기 시작했다. 뭘 어떻게 해? 나 월요일에 이론 부분 제출해야 해. 이제 어떡하라고? 크리스티나는 엄마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라가 아무리 딸과 연락을 시도해도 딸은 그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라는 이미 크리스티나도 디마처럼 가족 저녁 식사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래, 이고르와 부부끼리 저녁 식사를 하자.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데이트 비슷한 게 되겠네. 이고르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왔다. 사라는 막 오븐에서 고기 요리를 꺼내고 있었다. 손 씻고 와, 이제 밥 먹자. 사라가 말했다. 나 빈손으로 온 거 아니야? 이고르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마음에 들어? 남편의 손에는 벨벳 상자가 들려있었. 열어봐도 돼. 사라는 상자를 손에 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뚜껑을 열었다. 아,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있었던가. 상자 안에는 사파이어와 비슷한 푸른색 보석이 밝힌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정말 멋지다. 사라는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눈을 뗄 수 없어. 나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 이고르가 아내의 반응에 우쭐해하는 것이 분명했다. 자,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잘 보관할게. 이미 브로치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던 사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건 니나 선물이야. 이고르가 설명했다. 내 여동생이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네. 그럼 이건 니나 거야? 사라가 소리쳤다. 왜 소리를 질러? 니나 거야. 니나가 다음 주에 퇴직하잖아. 그런 일을 기념하려면 선물도 그에 걸맞아야지. 이고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내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자 그는 서둘러 벨벳 상자를 들고 다른 방으로 가버렸다. 그가 몇 분 후에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사라는 식탁에서 접시를 치우고 있었다. 이고르는 아내가 인정사정 없이 모든 것을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는 것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아직 밥 안 먹었잖아. 이고르가 놀라서 말했. 하지만 사라는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사라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가장 친한 친구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곧장 제시카에게로 향했다. 정말 그렇게 됐구나. 제시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경고했잖아. 가족 모두가 내게 의지하는 게 뭐가 좋아.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야. 그녀는 사라 옆에 앉아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있잖아. 당분간 우리 별장에서 지내. 출근하는 데는 집에서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걸려. 잃을 게 뭐 있어? 남편도 엄마가 없으면 어떤지 알아야지. 남편분하고 같이 계시는데 불편할 것 같아요. 사라가 머뭇거렸다. 괜찮아.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은 별장을 싫어해. 그는 뼛속까지 도시 사람이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별장에는 주로 나 혼자만 있어. 이상하네.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남편과 아내는 같이 쉬어야지. 하지만 그녀는 제때 입을 다물었다. 누가 어떻게 살든 모두가 만족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들과 이고르는 마치 바늘과 실처럼 몇 년 동안 함께 쉬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일 선물로 받은 밀대. 반면에 제시카의 가족은 보기에는 완전한 목가적인 분위기다. 좋아. 설득됐어. 자신도 모르게 사라가 동의했다. 사라는 자신의 결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시카의 별장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머릿속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는데 각 시나리오에는 아내가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은 남편의 겸손한 참회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사라에게는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이고르는 사흘이 지나서야 전화를 걸었다. 사라, 너 가게야? 치즈 사는 거 잊지 마. 다 떨어졌어. 내가 집에 없는 지 3일이나 됐는데 이제야 알았어. 사라가 놀라서 물었다. 3일, 전혀 몰랐는데. 이고르가 중얼거렸다. 나한테 화나서 아이들 방에서 자는 줄 알았어. 어쩐지 냉장고에 음식이 줄어들더라. 언제 돌아올 거야? 아직 몰라. 사라가 잘라 말했다. 나 휴가 냈다고 생각해. 그럼 내 셔츠는 누가 다려? 다 떨어져 가는데. 이고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리고 갓 지은 밥도 먹고 싶어. 다리미는 화장실 맞은편 옷장에 있어.
그리고 마트는 집에서 2분 거리에 있고 사라가 알려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남편의 목소리에서 그리운 기색을 들었다면 그녀는 가장 가까운 전철을 타고 그에게 달려갔을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고르가 일상생활에서 어린아이와 같고 전적으로 그녀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역할 분담은 더 이상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제 사라는 가정부가 아니라 여성으로 느껴지고 싶었다. 이전에는 그녀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을까? 사라는 모두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남편을 직장에 보내기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다. 심지어 그날이 휴무여서 점심때까지 침대에서 뒹굴 수 있는 날에도 말이다. 지금은 같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7시 30분은 되어야 일어났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평소보다 5분 일찍 도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라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6개월 동안 미뤄왔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여성소설을 마음껏 읽었다. 놀랍게도 사라는 자신이 여성이고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어느 날 이웃집 남자가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좋은 아침 미녀. 제시카는 긍정적으로 콧방귀를 뀌었지만 사실 그 이웃은 끔찍한 바람둥이고 그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라는 그저 웃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고르 말고는 아무도 나를 유혹하지 못했어. 그 어떤 이웃도 두렵지 않아. 당연히 그녀는 남편을 배신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남성들의 시선을 느끼는 것이 몹시 기뻤을 뿐이다. 이고르만 해도 몇 달 전에 그녀가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했을 때 그녀의 노출이 심한 검은색 드레스가 아니라 그녀가 만든 초밥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점점 더 자주 전화를 걸었지만 사라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피자 때문에 배가 아파. 이고르가 그녀에게 불평했다. 그리고 다리미는 아무것도 다림질이 안 돼. 옷이 다 구겨져 있어. 너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쓰는 거야? 그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사라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남편을 일상생활의 무능력자로 만들 정도로 버릇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도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들이 먼저 전화했다. 그는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반항하는 척한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여전히 과제를 잊지 못했다. 분명히 그녀는 과제 제출 기한을 연장받은 것 같았다. 어차피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잖아. 내 과제 좀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딸이 징징거렸다. 네가 직접 써. 사라가 잘라 말했다. 너는 이미 자신의 학업에 책임을 질 만큼 충분히 어른이야. 내가 너를 위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대신해줬는지 기억해봐. 이제 그만해. 교활한 크리스티나는 화제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럼 처음에는 네가 다 해주면서 좋은 것에 익숙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크리스티나가 놀라서 물었다. 사라가 대답했다. 나는 여전히 네가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사과? 크리스티나가 어리둥절해했다. 내 과제 때문에 나한테 소리 지른 거. 그리고 네가 오지 않아서 망친 가족 저녁 식사에 대해서 내가 다 참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이제 그만해. 마침내 사라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슬픈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고르는 나름대로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솜씨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여기저기 먼지가 보였고 접시에는 기름때가 있었고 컵에는 얼룩이 있었다. 냉장고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쓰레기통에만 피자 상자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사라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다가 제때 멈췄다. 아니, 영혼과 육체를 위한 휴거를 마련한 것은 다시 그 멍에를 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녀는 생각했다. 퇴근하고 돌아온 이고르는 아내를 보고 기뻐했다. 그는 청결과 질서를 기대하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집안은 그대로였다. 부엌 식탁도 텅 비어 있었다. 우리에게 피자를 주문했어.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 먹고 같이 청소하자. 내가 너에게 가사 기술을 가르쳐 줄게. 믿어봐, 별로 어렵지 않아. 그리고 살면서 꽤 유용해. 또 피자야. 남편이 실망스럽게 말했다. 이제 보기만 해도 질려. 미안. 사라가 손을 벌렸다.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는 요리할 수 없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제부터 가사는 공동으로 하고 요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녁 식사의 절반은 네 담당이야. 제시카가 내 머릿속을 그렇게 만든 거지. 이고르가 화를 냈다. 머릿속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법을 보여준 거야. 아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고르는 불만스럽게 코를 골았지만 그래도 피자를 먹기 시작했다. 다음 며칠 동안 사라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이제 하루 걸러 그의 저녁 식사 차례가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첫 시도는 끔찍했다. 즉, 먹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라는 남편을 격려하며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아마도 이고르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변덕에 대해 불평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구슬리기 시작했다. 특히 크리스티나가 열심히 했다. 엄마, 우리 가족 저녁 식사 언제 할 거야? 너무 보고 싶어.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속삭였다. 만나는 건 언제든 편한 시간에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녁 식사는 안 될 것 같아. 스토브 앞에 서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내 자유 시간이 너무 적어. 두고 봐, 엄마. 딸이 경고했다. 남자들은 그렇게 독립적인 아내를 좋아하지 않아. 아버지가 딴 여자한테 가버릴 수도 있어. 그때 사라는 어쩌면 자신이 너무 심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녀는 엄격한 아내 역할을 하는데 너무 열중했다. 부엌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사라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서 이런 광경을 보았. 이고르는 냄비와 그릇에 둘러싸여 스토브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식탁과 바닥에는 사탕모와 당근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어. 남편이 설명했다. 이미 주워서 씻었어. 뭘 만들고 있어? 아내가 물었. 보르시. 이고르가 약간 당황스러워했다. 내가 대학생 때 만들었던 거 기억나? 네가 나한테 놀러 왔을 때. 물론 기억나지. 그래서 다시 만들어 보려고. 그건 그렇고 식탁에 앉아. 맛 좀 봐. 어때? 맛있어? 이고르가 완전히 아이처럼 물었. 너무 맛있어. 사라가 감동해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남편의 변화에 너무 놀라서 맛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고르가 그녀를 놀라게 해주려고 한 것이 기뻤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요리와 청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고르는 차츰 모든 것을 배울 것이다. 사라는 그들이 반드시 잘 해낼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사라는 뉴욕의 한 병원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45세의 헌신적인 간호사이다. 그녀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갈색 머리와 푸른 눈, 약간 통통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 평소에는 수수한 옷차림을 즐겨 입는다. 남편 조는 48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키가 크고 머리는 희끗희끗하며 약간 뱃살이 나온 편이다. 청바지와 티셔츠를 즐겨 입는 그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중산층 가정 출신이다. 조는 게으른 편이며 아내를 돕기보다는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사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제사카는 45세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로 금발의 날씬한 몸매를 지녔으며 세련되고 개성 있는 패션 감각을 자랑한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사라에게 아끼지 않는다. 사라와 존의 아들 데이빗은 20살의 대학생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 머리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딸 에밀리는 19살 대학생으로 갈색 머리와 엄마를 닮은 눈을 가진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다. 사라의 생일날, 아이들은 초콜릿과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스카프를 건네며 무성의하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 조는 주말에 파티를 열겠다고 약속하지만 곧이어 어머니 마가렛과 여동생 수잔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린다. 70세인 마가렛은 작은 체구의 백발과 주름진 피부를 가졌으며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40세의 수잔은 염색한 금발과 약간 과체중인 몸매, 화려한 옷차림을 즐기며 다소 억척스러운 면모를 보인다. 사라의 생일날 저녁, 그녀의 집을 찾은 제시카는 친구의 희생이 가족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눈치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제시카는 사라를 자신이 공연하는 바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사라는 자신의 동료인 마이클을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늦은 귀가를 탓하는 존의 전화를 받는다. 결국 사라는 주말 동안 홀로 교회의 통나무집으로 휴가를 떠나고 존과 아이들은 사라 없이 집안일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존은 요리에 서툴고 데이빗과 에밀리는 집안일에 무지하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사라는 더 이상 예전처럼 헌신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어느덧 존과 사라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존은 사라에게 최신형 진공청소기를 선물한다. 여전히 집안일에 무관심한 존의 태도에 사라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데이빗은 사라에게 논문을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고 에밀리는 빨래를 해달라며 불평한다. 하지만 사라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설상가상으로 조는 자신의 여동생 수잔의 생일 선물로 값비싼 팔찌를 구입한다. 아내보다 여동생을 챙기는 존의 모습에 사라는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존과 아이들은 사라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한다. 어느 날 존이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부엌을 엉망으로 만든다. 존은 사라에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사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사라는 존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인다. 존은 집안일을 돕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사라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지만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받으며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사라와 존은 서로를 향한 진심을 확인하며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서툰 모습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라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사라는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겠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사라는 알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그녀의 곁에 있다는 것을. 사라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고된 근무에 지쳐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옷가지들과 설거지 가득한 싱크대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존과 아이들의 독립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다. 존은 여전히 집안일에 서툴렀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며 사라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엄마, 내일 입을 옷 다려놨어? 에밀리가 방에서 나오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직접 다려 입으렴. 다림이 어딨는지는 알지? 사라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 아, 몰라. 귀찮아. 에밀리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사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존과 아이들에게만 의지했던 지난날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씁쓸해졌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존에게 집안일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존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존은 청소를, 사라는 요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방 청소와 빨래는 스스로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존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전선을 뽑아버리기 일쑤였고 데이빗은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놓고 세제를 넣지 않아 다시 돌려야 했다. 에밀리는 방 청소를 미루다가 사라와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예전에는 다 해줬으면서.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도 이제는 내 시간이 필요해.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사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 후 존이 사라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존은 사라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다. 당신에게 너무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앞으로는 나도 집안일을 돕고 당신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사라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나도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랬던 것 같아. 우리 함께 노력하며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자. 사라는 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존과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존은 서툴지만 열심히 청소를 도왔고 아이들도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라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했지만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받으며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존이 서툰 솜씨로 만든 스파게티는 조금 짰지만 가족들은 웃으며 맛있게 먹었다. 엄마, 우리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거 어때? 데이빗이 제안했. 좋은 생각이야. 앞으로는 아빠가 요리 실력을 더 키워야겠는걸? 사라가 웃으며 말했. 그럼 내가 조만간 아주 맛있는 요리를 선보이지. 존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 가족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사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사라는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겠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사라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그녀의 곁에 있다는 것을. 사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늦은 시간까지
병원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고단했다. 하지만 사라를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은 집안 가득 쌓여 있는 집안일이었다. 며칠 전부터 존과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집안일을 분담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였다. 존은 여전히 집안일에 서툴렀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몫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불평만 늘어놓았다. 엄마, 나 내일 파티에 입고 가로따 준비된 거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에밀리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네, 옷은 네가 직접 챙겨야지. 옷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지? 사라는 피곤함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아, 귀찮아. 그냥 엄마가 해주면 안 돼? 에밀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사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 존과 아이들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온 지난날들이 떠올랐다. 마치 자신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그림자로 살아온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 집안일을 좀 더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 게 어때요? 나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요. 존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사라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 미안해. 존은 청소와 빨래를, 사라는 요리와 장보기를 담당하기로 했다. 아이들도 각자의 방 청소와 옷 정리는 스스로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존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가구에 부딪히기 일쑤였고 빨래를 할 때는 세제양을 조절하지 못해 거품이 넘쳐오르기도 했다. 데이비스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자신의 방 청소를 미루기 일쑤였고 에밀리는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놓고 치우지 않았다.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예전에는 다 해줬으면서 이제는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거야? 에밀리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따지듯 물었다.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지. 엄마도 사람이야. 사라는 지친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존이 사라에게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존은 사라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다. 여보,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앞으로는 당신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남편이 될게. 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사라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나도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족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 사라는 존의 손을 꼭 잡았. 그날 이후 존과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존은 서툴지만 집안일을 돕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들도 자신의 몫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라는 여전히 가족들을 사랑했지만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받으며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존이 서툰 솜씨로 만든 카레는 평소보다 조금 짰지만 가족들은 불평 없이 맛있게 먹었다. 엄마, 우리 이제 주말 저녁은 항상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거 어때요? 아빠가 요리 연습도 할 겸 데이비스 씩 웃으며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여보, 당신 요리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라가 칭찬을 곁들이며 말했. 그럼 내가 조만간 아주 특별한 요리를 선보일 테니 기대하라고. 존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 가족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사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사라는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겠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사라는 잊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그녀의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그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